미리 내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것들을 정해놓는 걸 얘기하고요. 이게 모든 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환자도 가족도 이 마지막 시간에 덜 헤매고 그냥 제 사인 하나에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제 욕심에 그 연명 치료를 하게 했던 거를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어요. 미애 씨는 오늘 4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명 치료에 대해서 강경화를 알았지만 누구보다 삶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아버지. 하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그냥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저 기계 하나에 아빠가 살아 계신다는 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제 남편과 친정 오빠 그리고 이 모든 가족들이 다 이제 편안하게 보내드리자. 그렇게 미애 씨 앞에 서류 한 장이 놓였습니다. 그냥 이것만 떼면 돌아가시는 상태이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산소 마스크를 이제 벗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냥 거기에 동의를 하고 사인을 했어요. 큰 결심을 했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후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빠를 자꾸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 사인 하나에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그냥 상황이 신장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두지 않았던 아버지. 생애 가장 중요한 결정은 결국 딸의 몫이 되었습니다. 미애 씨를 고민에 빠지게 만든 연명의료 결정법이란 무엇일까? 그 연명의료 결정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건 결국에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 자기결정권이라는 것들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치료는 받고 어떤 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것들을 법정 서식으로 작성하게 되고 그러면 의료진은 최대한 그것을 존중해서 그러한 치료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놓는 걸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기까지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인데요. 머리 외상 환자가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집에서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게 한 건 치료적 행위를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많은 병원들이 더 이상 집으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치료받다가 임종을 하게 만든 거죠. 연명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2006년에 발생한 게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2009년에) 아마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무작정 병원에 메워두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걸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법원이 정해서 연명의료 장치들을 제거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사회적으로 더욱더 논란이 될 것 같고 특히 의료진들은 어느 순간에 치료를 멈춰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법이익을 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부랴부랴 만들어진 게 연명의료 결정법이 되었고 2016년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완화의료센터 한켠에 마련된 아담한 상담실. 이곳에서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여드리고 네, 신분증 먼저 확인한다. 본인인가 반드시 확인하고 또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는 것인가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작성을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정의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이 미래에 오게 될 임종기 때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거나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자발적인 의지로 연명의료, 유보,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 의향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이용 계획이라는 이용 의향의 난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있음이라고 해놓으시면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호스피스 그 병동, 세브란스에는 완화의료센터 거길 가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 사전 연명 의향서를 작성했다는 정두큰 상담사. 2018년도에 저희 남편하고 같이 했죠. 마지막 순간에 편안히 가고 싶고 또 가족들에게 부담 주기 싫고 그 마지막 모습이 인간다운 모습으로 남기 위해서 하루에 보통 많이 할 때는 7, 8명, 10명 이내로 하고 또 적게 할 때는 뭐 한두 명까지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데요. 한 달쯤 있다가 이 등록증이 대구로 도착을 합니다. 작성 등록 보관은 사전 연명 의료 등록 시스템에 보관이 끝까지 돼 있고 언제든지 변경 철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환자가 사전에 자기 결정권을 내세워서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에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전혀 공유되지 않거나 그런 맥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것들을 번복하거나 또는 법적으로는 당연히 연명을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면서 윤리적 문제 또는 의사소통의 갈등으로 번져진 경우가 많습니다. 준희 씨의 남편 경태 씨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식구 다 나와 있는 사진을 붙여놓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삼성병원 마지막으로 갔을 때 힘든 몸을 이끌고 가서 연명 치료를 했고 그거 거부한다고 서명하고 왔거든요. 담담히 마지막을 준비하던 남편은 어느 날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로 왔는데 그다음에 의사가 내려와서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오늘을 못 넘길 것 같대요.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으니까 가족들 다 부르라고. 당시 큰딸 혜영 씨는 해외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이제 전화가 왔어요. 나 오늘 안에 돌아가실 것 같다는 그 인공호흡기 다는 거에 가족들이 동의를 하면은 본인이 원치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안 돼. 나는 아빠가 거부하셨는데 안 돼. 난 그랬거든요. 저는 여행 가서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님이 사인을 하신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아빠의 마지막을 보고 싶었고 아빠한테 마지막 인사를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도 동의를 했고 모든 가족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태 씨. 하지만 가족에게 허락된 시간은 하루 고작 20분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빼빼 말라가지고 가늘었었는데 온몸에 땡땡 부어서 팔뚝이 이렇게 손등도 이렇게 부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정신만 드시면 무조건 수면제를 놔달라고 하시니까 그걸 보는 것도 너무 괴로웠고 제 욕심에 그 연명 치료를 하게 했던 거를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아빠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오늘 제발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거의 매일 빌었던 것 같아요. 네. 뒤늦게라도 연명 의료를 중단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안 된다. 저희 아버지가 입원하셨던 병원이 의사랑 직접 면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간호사들을 통해서 들었고 간호사들은 연명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중간에 관둘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법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를 할 수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들도 연명의료 결정법을 잘 몰라요. 굉장히 복잡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환자한테 설명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런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 합의의 과정이 통두리째 결여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보다 못한 가족들은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을 준비했고 3시쯤 옮겼나? 그랬는데 9시 40 몇 분에 돌아가셨어요. 나중에는 의식이 없으시니까 이제 그런 거를 표현을 못 하시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좀 편안해 보여요.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편안히.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혜영 씨에게는 후회와 상처로 남았습니다. 제가 제일 화났던 거는 그거예요. 막 저희 가족을 보면서 화를 내면서 그러게 내가 연명치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다 동의를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냐면서 화를 냈어요.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였다라는 거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저는 그냥 마지막 인사를 안 하고 보내드렸을 것 같아요. 네. 해도 후회, 하지 않아도 후회로 남는 연명의료. 죽음이라는 이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서울 금천구 한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이곳은 2008년 서울시 최초로 만들어진 호스피스 전문 완화 의료기관입니다. 적극적인 병을 고치는 치료가 아닌 환자가 생애 말기에 편안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좀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인 그런 고통을 다 포함해서 환자 그리고 그 가족을 함께 돌보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바로 호스피스입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조금 더 따뜻한 그냥 곳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정말 그렇게 될 네, 거라고는 되고, 저희도 상상하지 못했던, 저희한테도 진짜 기적 같았던 케이스가 맞긴 합니다. 누가 눈여겨보지 않아도 그 황홀한 내면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장석진 씨. 그는 2023년 방광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가진 호스피스로서 방문을 하죠. 그분은 집으로 방문을 했던 케이스였고, 통증도 심하고 거동도 어렵고 식사도 좀 어려워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전에 한참 치료를 해오신 주치의 선생님의 이제 의견도 중요한데 여쭤봤을 때 그때가 10월 그쯤에 이제 추워지기 시작할 때였는데 아마 겨울을 넘기기 어렵지 않을까. 사실 그런 장석진 씨를 지극히 간호한 이들은 아내와 3남매였습니다. 그리고 큰딸은 동대문에 사는데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꼭 오셔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같이 케어하고, 그리고 막내 아들은 매주 와가지고 아버지 목욕시키고 수영 깎아드리고, 둘째 딸은 집에서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데 밤마다 오면 아버지를 케어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들어가는 약과 상태를 계속 체크하면서 일주일 분량을 저희가 방문 가기 전에 딱 기록을 해놓고, 일주일 동안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고 약이 그래서 어떻게 썼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처럼 굉장히 잘 환자를 파악하고 할 수가 있었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저희가 약제 바꾸고 그랬던 것이 굉장히 잘 적용이 될 수 있었고. 그 지극한 정성 덕분일까요? 처음에 누워 계시고 찡그리셨는데 이제 서서히 앉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걷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통증은 줄어들고 삶의 끈을 놨던 것을 점점 하루하루 목표를 좀 만들어가면서. 주치의가 예측한 생존 기간을 훌쩍 넘긴 어느 날, 반년 이상 지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환자분은 오히려 8층을 내려오고 올라가시는데 저희는 8층을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면 이제 어머니 우리가 천천히 내려올 테니 밑에서 만나자 해서 몇 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밖에 날씨도 너무 좋고 꼭 소풍 오는 것 같네 이런 기분이 들어서. 나도 사랑해요. 석진 씨는 그 후로 2번의 생일을 더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마치 소풍을 떠나듯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장례식장에 그렇게 막 웃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도착하는 순간 갑자기 그 눈이 딱 마주치는데 울면서 웃으면서 약간 그 마주치던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고 온 가족이 최선을 다한 후에 전혀 꺼리낌 없이 너무나 자신 있게 그렇지만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장례식장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 가족이. 장석진님 가족께 단풍이 하루가 다르게 물들어 탄성을 자아내는 계절이네요. 1년이라는 시간에 감사하며 또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을 행복과 사랑으로 함께 걸어요. 전진상 수양딸 강기엽 노상님. 암에 걸려서 생애 말기라는 걸 가지는 게 이런 의미에서 진짜 좋구나. 지금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순간이 있는데 그런 시간을 한 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가 그 사람한테도 너무 소중하고 이제 떠나시는 분한테도 굉장히 소중하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정말 행복한 이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 자리에서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준비된 이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장석진 씨는 사전 연명위로 의향서를 작성해 두었고 가족들은 그 뜻을 존중했습니다. 이제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랬으니까라고 우리가 존중하기가 쉽고 이게 모든 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환자도 가족도 이 마지막 시간에 덜 헤매고 오히려 더 필요한 것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데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망 선고처럼 들리던 말기암 진단 역시 삶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호스피스라는 공간을 제공했는데요. 2018년 연명의료 결정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국가가 호스피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재정의 문제로 모든 말기 질환에 대해서 호스피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서 5개 질환에만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요. 호스피스를 원해도 대개는 그 호스피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마저도 병상이 부족해 정작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도 그럴 공간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요즘 보는 가장 커다란 안타까움은 임종 난민입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등록을 해놓고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연명의료를 받다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응급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말기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엔 누구나 다 치료받다 죽는다라는 간단한 명제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임종 난민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7년. 삶의 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지만 현장의 벽은 여전히 높고 그 책임은 온전히 가족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치료받고자 하는 환자의 욕망과 더 이상 무의미한 치료 앞에서 의사들의 결정, 이 두 가지가 상충하게 되거든요. 이젠 그만합시다라고 얘기해도 환자는 계속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원치 않는 연명의료 내지는 심폐소생술이 병원에서 계속 늘게 되거든요. 정부는 어떻게든 이걸 줄이려고 그래요. 의료적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장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마지막 지점이고 내 삶의 완성이기 때문에 본인의 삶의 과정의 맥락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죽음에 대한 문화를 통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아니 사실 우리는 살아가느라고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나도 죽음을 받아들여서 가족과 함께 준비를 하고 근데 그게 편안한 죽음인 것 같아요. 삶의 끝, 그 마지막 장면을 나답게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결국은 내가 마지막 살아가는 시간에 마지막 그 관계 맺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육아만져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우리가 공견하게 얘기하게 되는데 근데 늙어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화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탄생부터 요람까지의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